네, 이번 달 퀄리티 코드라는 책이죠. 재밌는 게 부제인데요. 부제 보면 되게 뭔가랑 비슷하죠. 소프트웨어 테스팅, 뭐 원칙, 실천법, 그리고 패턴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엉클바 별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예전에 있었죠. 에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원칙, 패턴, 실천법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들어와서 품절이 된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클린 소프트웨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죠.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제랑 아무 상관없는 제목. 그래서 이건 왜 퀄리티 코드 그대로 나왔지? 뭐 하여튼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 구성은 저희 봤던 리팩토링이랑 똑같죠. 사실 리팩토링이랑 거의 똑같이 뭐 패턴 보여준다고 하고 사실 이 책도 패턴 카탈로그죠. 그냥 보면은 뒤에 가면은 막 카탈로그로 쭉쭉쭉쭉 막 이거 해라 나오고서는 이 리팩토링 책이랑 똑같이 별 설명 안 해줘요. 리팩토링 책 읽으시면서 이거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를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책은 원서는 2014년에 나왔고 스티븐 벤스라는 분이 쓴 거래요. 이분은 1992년부터 있었대요, 무려. 그리고 1997년부터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요. 되게 오래됐죠? 엄청 오래된 분이네요. 근데 또 이 바닥에는 되게 오래된 분 많아가지고 켄트백이나 무슨 저 왜 이름 기억 안 나죠? 워드 커닝엄이나 뭐 되게 옛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옛날 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이 다루는 거는 테스트 자동화. 정확하게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테스트 자동화하는 거를 다루죠. 그리고 뭐 이거는 수많은 책들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거는 뭐 거의 필수다 하면서 수많은 책들과 뭐 논문과 뭐 그런 걸 언급을 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장인정신 뭐 요새 이런 거 하면서 엉클밥 아저씨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거 필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냐 뭐 이거죠. 여러분 팀은 테스트 다 작성하시나요? 테스트 코드. 어쨌든 뭐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책 저자가 막 여러 가지 교육하고 그랬더니 이 테스트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법을 진짜로 알려줄게 막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카탈로그라서 봐도 사실 잘 알 수 없죠. 테스트 코드를 잘 쓰는 법을 알려주긴 하는데 테스트를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는 사람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전수를 해주겠다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주 언급되어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죠. 이거는 예전에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에서 또 뭐 수능공 견습공에서 마스터로 하면서 소프트웨어 장인 얘기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라는 책도 예전에 낸 적이 있죠. 그분은 예전에 엉클밥이 쓴 UML 실전에서 이것만 쓴다의 그 추천사였나? 서문이었나? 뭐 그것도 써줬고 그 다음에도 뭐 어딘가에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나중에 다시 엉클밥이 클린 코드라는 책 내면서 거기서 다시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키워드가 쫙 나는데요. 뭐 이 책에서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이 거치게 얘기하면 그냥 실력이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걸 얘기를 하죠. 장인은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물론 자기의 실력도 있긴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깨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무슨 도자기가 이건 아니야 하고 일단 깨고 막 그런 거 품질이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그리고 뭐 에자일 방법론들 이것저것 어차피 소프트웨어 장인정신 그때 뭐 예전에 그 책을 냈던 사람도 소프트웨어 에자일 소프트웨어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 쓸 때 같이 이제 스키장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린 생산에서는 품질을 제품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그 에자일 그 방법론들을 쓰는 데서는 다 테스팅, 뭐 품질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특히 무슨 우리가 타협해야 되는 거 범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지만 품질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품질이 낮으면은 우리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1차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 뭐 ID,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뭐 이런 거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막 볼 수 있고 또는 뭐 정적 분석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코드 스타일을 맞춘다거나 뭐 우리 뭐 인텔리J 계열들을 쓰면 막 포매터 리포맷 누르면은 막 다시 맞춰지고 뭐 이건 수많은 도구들이 지원하죠. 아니면 뭐 실수할 여지가 있는 부분 발견하고 이렇게 막 빨간 줄 괜히 막 이렇게 막 그어지고 뭐 전구 모양, 전구인가 뭐 느낌표인가 뭐 그런 거 막 뜨면서 막 알려주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노가다를 줄여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혜택들을 막 우리는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빠르게 피드백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뭐 코드를 입력하고 막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특히 IDE를 우리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간단하게 코드 스타일 맞추고 그냥 뭐죠? 뭐 저 같은 맥에서는 뭐 옵션 코맨드 L 막 이렇게 막 연타하면 알아서 따다다다 맞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수로 보이는 부분 막 경고해 주죠. IDE가. 그리고 뭐 빌드와 테스트 가면 실시간으로 쉽게 그 안에서 막 실행하고 다시 오토로 하고 뭐 워치 걸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리고 CI까지 막 붙이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저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드까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테스트를 이제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통적인 어떤 퍼포스 모델에 따르면은 고객한테 넘기기 전에 이제 부랴부랴 모든 걸 만들고서 일단 빅뱅 통합을 했더니 통합이 우연히 잘 됐으면 이제 다시 통합 테스트를 막 해보는데 우연히 잘 되면 이제 짜잔 나오는데 너무 늦죠. 특히 초반에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나중에 발견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과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쯤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방금 전에 짰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이거 옛날에 내가 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짰더라?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빨리빨리 그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과 테스트를 그 작성하는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뭐 심지어는 버그를 나중에 가서 막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하기 전에 테스트를 그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뭔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실수를 내가 했었네라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죠. 버그가 발생하기 전에 버그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은 아예 테스트를 먼저 할 수도 있죠. 구현하기 전에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고 물론 이 테스트를 그냥 어떻게 짜야 되는데 테스트 어떻게 짜지? 막 고민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테스트 코드로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원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우리 의도대로 썼고 그러면 이거를 통과하는 것만 구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뭐 만든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게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것만 작성할 수 있게 되죠.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게 있는데요. 뭐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 뭐 특히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책들이 꼭 100%일 필요 없고 한 80%만 가도 적절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거 없고 우리 100% 하면서 뭐 단순히 라인만 100% 되는 게 아니라 뭐 분기라든가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까지 다 하죠. 여기서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냥 그래 100%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하지만 이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지만 100% 같은 거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해서 안 하는 거랑 100%를 하기에는 이런 부분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하는데요 해서 안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특히 더더욱더 이런 부분 어려워서 못 하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 꼭 챙겨야 되는 부분들 대부분의 문제는 어려워서 못하는 데서 일어나지 이건 너무 쉬워 하는 데서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게터 세터 무슨 테스트 커버리지 높이기 위해서 막 만드는 거 거기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그보다 복잡한 데서 있죠. 알고리즘 뭐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들 때도 대부분은 단위 테스트가 개별적으로 된다면 좋겠지만 뭐 다른 객체를 내가 사용해요. A라는 객체를 테스트를 하는데 얘가 B랑 약간 의존성이 있어서 그래서 A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B가 테스트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B를 테스트한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얘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저자는 그걸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커버리지는 A에 대한 테스트로 A를 커버리지 몇 %, B에 대한 테스트로 B를 몇 %,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데 뭐 그랬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의도랑 구현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죠. 의도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는 이 의도를 계속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의도랑 구현을 분리하면 테스트는 구현이랑 무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현을 아무리 바꿔도 테스트 코드는 살아남게 되죠. 만약에 테스트 코드가 구현에 많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 구현을 좀 고치면 테스트가 깨지고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테스트를 그럼 어느샌가 이 테스트 그런 거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고치거나 아니면 주석으로 막거나 지우거나 지워버리면은 그게 원래 커버했던 무슨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발견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의도를 표현하게 하자.
그리고 의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상태에서는 구현을 아무리 바꿔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리팩토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현 의도를 그 언어의 기능들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바에다 파이널을 붙였다,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최근 거라면 뭐 컨스트를 붙이거나 그러면 이뮤터블하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니면 대문자로 우리가 스크래밍 스네이크 케이스 같은 뭐 변수명을 딱 써요. 그러면은 아 얘는 매직 넘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상수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의도를 파악하려면은 뭐 파이널 뭐 이거 붙인 것만으로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읽을 때 아 이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읽겠으면 파이널 붙이니까 이건 안 바뀌는 걸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 뭘 멤버를 가지겠는데 얘가 바뀔 수 있나? 막 이 책에 따르면 뭐 피드 받아서 하는 거 되게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걸 확인을 하죠. 그러고선 이 가정이 맞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죠. 왜냐면 이 책에서 쓰는 테스트는 나중에 쓴 테스트다 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테스트 코드가 있었다면은 테스트 코드를 그리고 이 구현을 한 사람이 직접 썼다면은 그 의도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거를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그 의도를 추측하고 기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썼구나라고 이제 막 테스트 코드를 이제 가정을 하면서 하면은 낫긴 하지만 사실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이걸 했었으면은 내가 이런 삭제를 안 해도 될 텐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가정들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남이 만든 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새로 시작을 하든 그런 시작점을 우리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책에서는 뭐 몇 가지 시작할 때 고민할 거리를 몇 가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제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 그럼 TDD로 맨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냥 내가 테스트 코드 하나씩 만들면서 계속 그냥 키워나가면 되고 뭐 레버시 없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을까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내 의도만 표현을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레버시랑 싸워야 된다. 그러면 마이클 페더스 이 책에서도 몇 번씩 언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딱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번역서는 망했고요. 다시 번역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원서를 읽으면 돼요. 굉장히 좋은 책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망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테스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이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죠.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작업에 통용되는 거죠. 한꺼번에 건물을 만듭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맨 처음에 뭐 집안을 다진다거나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하잖아요.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모든 작업은 뭐 작게 범위를 명확히 해서 한 스텝씩 한 스텝씩 밟아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저자는 이제 어느 부분에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뭐 두 가지를 따져본다고 하죠.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결합을 줄이는 거죠. 일단 목적을 좀 살펴보면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건 이제 어느 수준의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하느냐, 통합 테스트를 하느냐, 단위 테스트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자가 경험하는 거를 그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어떤 모듈의 기능을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한다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라는 어떤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가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막 진행하는 걸 할 텐데 로그인 모듈이라는 게 존재하면은 거기에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넣으면은 뭐 DB에서 1등 뭐라든 무슨 짓을 해서든 하여튼 로그인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는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코드에 의한 부가가치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자는 부가가치가 나온다라는 거를 하면은 훨씬 더 명확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얘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단위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객체랑 뭐 소통하는 데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는 부가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때 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그렇다면은 뭐 설계나 구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죠. 미래에 닥쳐올 커다란 어떤 고통을 미리 가져온 거죠. 나중에 받을 고통을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미리 발견한 거죠. 이게 설계나 구현에 살짝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나중에 이 살짝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요. 테스트는 어쨌든 크게 상태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확인하는 걸로 많이 작성을 한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뭐 테스트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소프트웨어는
그냥 상태를 다루거나 행동을 다룬다. 특히 뭐 상태를 다루는 건 요새 유행 많이 하는 게 뭐 리액트 뭐 있다. 그럼 리액트는 뭐 행동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커다란 이제 상태를 다루고 이 상태를 변화시키면은 그냥 알아서 화면에 그냥 반영이 될 뿐이고 우리가 입력하면은 그걸 상태에다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 기존의 OOP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얘네들은 되게 특이하게 작동한다 뭐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거나 아니면 뭐 리액티브 그 프로그래밍 하거나 그런 데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아니면 객체 지향에서는 상태를 가능하면 좀 강주고 행동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거나 이거를 뭐 완전히 100% 나눌 수는 없지만 혼재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소프트웨어일수록 이게 많이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 전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추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변경했을 때 이게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검증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막 추가를 했어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더니 새로운 기능은 추가됐지만 기존에 있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버그가 생겼길래 버그를 고쳤더니 기존에 잘 되던 게 다 망가졌습니다. 소위 버그 하나를 고치니까 뭐 버그 몇 개가 더 생겼다. 막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회귀 테스트라고 하죠. 회귀 테스트 용도로 우리는 테스트 코드를 쓴다. 우리가 잘 되던 게 잘 된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리팩토링을 할 수 있다. 뭐 꼭 기능을 추가하지 않더라도요. 구현을 더 낫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테스트에 따라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박히지 않고 결합도가 크고 품질이 낮은 코드 뭐 이건 대표적인 레거시 코드죠. 우리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서비스 그리고 결합도가 많이 크겠죠. 막 만들었으니까 품질도 낮겠죠.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나 통합 테스트를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인 경우가 많겠죠. 자주 바뀐다는 얘기는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거니까 또는 결합도가 낮고 품질이 높은 코드, 뭐 결합도가 낮다라는 게 사실 품질이 높은 거죠. 이런 거,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거일 때는 단위 테스트를 쓰는 게 훨씬 더 값이 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레거시 코드 다룰 때 시스템 통합 테스트의 일종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클 페더스 아저씨가 쓴 책을 보면 된다. 그런 게 있지만 번역서가 망해서 테스트 커버리지와 가치 전달 측면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어떤 몇 가지 순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자가 추천하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해피 패스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모든 게 잘 되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다.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올바르게 입력하면 로그인이 딱 되는 거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몇 가지 대안 경로들을 확인을 하죠. 뭐 아이디를 뭐 다르게 입력을 했다거나 뭐 몇 가지 뭐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테스트가 아니라 구현된 게 있을 때는 그 구현된 거에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뭔가 만들 때 뭐 아이디가 틀렸을 때 무슨 에러를 내게 했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구현에서. 그럼 커버리지를 높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기 쉽겠죠. 또 하나는 이제 에러 처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빼먹는다고 하죠. 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뭐 이상한 거, 예를 들어서 에러에 해당하는 거는 뭐 SQL 인젝션 비슷한 거를 막 하는 거를 중간에 넣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그냥 아이디가 틀렸다, 패스워드가 틀렸다 정도를 떠나서 아니면은 DB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 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적인 에러 처리를 하면 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죠. 뭐 DB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 안에서 알 수 없게 에러 내서 그냥 500이라고 빡 뜨면은 뭐 어쩌라고. 예전에 보면 윈도우즈에서 알 수 없는 에러 327 뭐 어쩌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진짜 나도 알 수 없다 그거는 막 그렇게 되잖아요. 알 수 없으시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알 수 있게 만들자. 제일 좋은 거는 사용자한테 에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넥스트 스텝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적절하게 우리가 설계를 해놔서 에러 처리가 아키텍처의 문제로 만들면은 테스트하기 좋고 에러 처리도 쉽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스프링이라든가 몇 가지 웹 프레임워크들 써보시면은 뭐 예외를 몇 가지 정해진 대로 돌려주고 그거를 뭐 다른 메서드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면 굉장히 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죠. 우리가 뭐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그런 다양한 것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경계 조건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막 넣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0을 넣으면 망한다.
엠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0,000원인데 5명이서 먹으면은 이제 한 사람당 얼마씩 내면 됩니다. 그런 거 했는데 그냥 실수로 0 넣은 거예요. 엠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엠빵을 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엔터가 눌린 것 뿐인데 프로그램이 죽었어. 그런 경우보다는 확인하면 되죠. 아니면은 뭐 0인데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 패왕 간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명에서 간디 막 핵 맨날 날리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뭐라더라? 수치가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네, 그쵸. 이게 간디가 원래는 그 폭력성 1이거든요. 근데 문명에서 민주주의 공화정이 딱 되면은 그 폭력성이 2 낮아져요. 근데 그게 언사인드 캐릭터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폭력성이 255가 되면서 네. 근데 맨 처음엔 그게 버그였는데 지금 그냥 전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뭐 ERC20 토큰 같은 거에서 뭐 잘못 만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거는 뭐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그게 있어요. 교통카드에 무진장 큰 숫자가 찍힌 게 있어요. 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그게 있어요. 그것도 마이너스 잘못해서. 예. 그 아마 인티저, 언사이드 인티저겠죠? 그러면, 언사이드 인티저가 16비트가 아니라 32비트일 때 그게 이 어쩌고저쩌고잖아요. 아마 그게 찍혔던 걸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흔히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0.1 더하기 0.1 몇이죠? 0.1 더하기 0.2. 네, 근데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하면은 0.3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막 되잖아요. 이게 부동소수점은 정확도 같은 게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런 이슈도 챙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 디스패치 되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으로 우리가 뭘 넣었더니 뭐 팩토리에서 뭘 돌려주고 뭐 그걸 실행하는 거. 심지어 여기서는 데이터 주도 실행이라고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run이라는 스트링이 들어오면은 run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뭐 run 클래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이제 디스패처가 알아서 만들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디스패치되는 대상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소위 다형성으로 많이 하니까 뭐 A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아니면은 뭐 abstract 클래스든 뭐든 하여튼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BCD가 있으면은 BCD를 그거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통합 테스트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같이 쓴 거죠. 디스패처랑 얘를 같이 써서 디스패처에다가 이제 몇 가지 상태를 쭉쭉 넣어가면서 그래서 뭐 얘네들을 다 생성해서 실행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경우들을 넣는다든지 이건 뭐 경계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호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커버리지로도 우리 뭐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놔두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확인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뭐 동적 호출하면은 사실 리플렉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테스트 가능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절히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리플렉션 구현하지 않았더라도 뭐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뭐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나 ORM 등이 리플렉션 열심히 활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버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버그를 단위 테스트로 재현을 하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면 버그가 수정 짜잔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가 동일한 또 버그가 생길 거를 막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가정하고 있던 어떤 전제들에 대한 유사한 버그들도 아직 우리가 미처 발견 못했던 것들도 같이 찾아질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버그 수정하는 유닛 테스트 코드를, 그러니까 버그를 재현하는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떤 실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거 뭐지 왜 작성할 때 왜 이걸 몰랐었지? 막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근본적으로 좀 다른 데다 영향을 많이 주고 심지어는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고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그 고칠 때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게 깨지는 거를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거를 재현하는 단위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버그를 이렇게 신고한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거 고쳐진 것 같은데 랑 왜 그럴까? 단위 테스트 만들려면 결국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끔씩 죽던데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그걸 쫓아가다 보면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계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다 알죠. 뭐 어떻게 해야 프로그래밍 하는데 좋고 유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계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설계를 다룰 때 테스트 용이성은 거의 안 다뤄진다라고 해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심지어는 좋은 설계 원칙이 테스트 용이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설계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던 얘기인 테스트 용이성과 설계는 비례합니다. 막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좋은 설계는 테스트하기도 좋죠.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는 설계도 좋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자는 아닌데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캡슐화. 캡슐화를 통해서 어떤 관측 가능성을 낮추면은 내부 구현을 직접 테스트하기 어렵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의도를 드러내는 거를 그러니까 의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내부 구현을 뭐 확인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 저자는 모든 그 분기와 모든 경우를 다 100%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내부를 안 볼 수가 없다. 응? 이 화이트 그 박스 테스트, 뭐 블랙 박스 테스트 할 때 내부 구현을 내가 그냥 보고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 정도로만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부를 다 그냥 드러내서 막 다 확인하고 나 그걸 원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캡슐화를 잘 해놓으면은 테스트하기 참 어려워져. 해킹하는 것처럼 돼. 그런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프라이빗 메서드 테스트해야 되나요?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이제 설계 쪽에 있던 사람들이랑 아니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만약에 뭐 그거 프라이빗 메서드를 많이 테스트해야 되면은 뭔가 그건 새로운 객체를 만들 기회지. 뭐 그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뭐 루비로 배우는 객체 지향 디자인 뭐 거기서도 그치만 프라이빗이 맨 처음부터 객체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 저자는 그러게 심각한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부분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만 하지 내가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렇게만 그냥 하죠. 이 책에서는. 그리고 결합도 문제는 또 다르죠. 좋은 설계는 결합도를 낮추는 건데 테스트를 깐깐히 하면은 테스트 대상이랑 테스트 코드가 결합도가 커지죠. 왜냐면 테스트 코드는 그 테스트 대상에 의존적이니까요. 그러면 결합도가 막 증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자는 테스트가 용이한 설계를 통해서 이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 즉 설계를 그냥 단순하게 실제 제품 내부에서 쓰이는 코드들끼리의 결합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와의 결합도까지 한꺼번에 고려가 되는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의 요소로서 테스트 용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테스트 코드도 리팩토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설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대개는 리팩토링 하면은 이제 그냥 테스트 코드를 믿고서 구현되는 거를 막 고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걸 하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균형을 우리가 맞춰 나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원칙을 얘기를 해요. 근데 테스트 원칙들이 사실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언부언 하는데요. 비슷한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테스트 코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테스트 코드도 제품 코드처럼 다뤄야 된다. 테스트 코드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없어야 된다. 아까 전에는 뭐 내부도 확인한다더니 어쨌든 네 의도 외에는 다 없애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꾸준히 리팩토링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긴 하지만요. 두 번째로는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쓰는데 그냥 만들지 말고 의도가 드러나도록 작성하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랑 4 이렇게 2를 입력했더니 4가 나왔다. 왜 4인데? 그냥 4라고 하지 말고 2 곱하기 2를 했는데 그럼 2 곱하기 2가 어떻게 되는데 그럼 2라는 게 입력에다가 입력을 곱한 거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제곱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의도를. 물론 이 책에서는 그 억지라고 하긴 하죠. 왜냐면 사실 내부 구현이 그거랑 똑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뭐 예전에 그 MS에서 낸 책 중에 Writing Solid Code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번역이 제목이 버그 안녕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됐던 책인데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해요. 옛날에 MS에서 이제 썼던 건데 그 디버그라는 거를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를 나눠서 디버그 모드일 때는 어설트 문이 작동을 하게 하고 어설트 문을 통해서 그 뭔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어설션을 이제 좀 많이 전파를 시킨 책이고요. 그 책이 대부분이 어설션을 다루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메모리 할당하는 거 메모리 관리자를 따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메모리를 해제할 때 뭐 메모리를 침범했거나 왜냐면 나머지에다 이제 저희가 임의의 값을 넣어놓고 바뀌었으면 에러가 나게 그래서 그 MS 걸로 그 작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할당하거나 할 때 디버그 모드일 때는 무슨 CC였나? 뭐 몇 가지 그냥 기본값으로 쫙 총일해놓고 뭐 경계 침범하거나 하면 알려주고 우린 뭐 요새는 그런 도구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로우 레벨로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은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그거를 최적화한 거를 릴리즈 코드랑 그 다음에 그냥 노가다로 만든 코드랑 두 개를 실행해서 어설션으로 확인하거든요.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곱을 우린 그런 식으로 넣었는데 내부에서 최적화된 코드를 쓴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게 굉장히 유의미하겠죠. 의도를 드러내고 실제로 구현한 거에서는 구현을 위한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물론 저자는 별로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 이름을 짓는데 귀하게 필요하다. 우리는 뭐 일관된 방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읽을 수 있고 예,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내부에 테스트 코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예, 뭐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책에 따지면 뭐였죠? if 테스팅이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일 땐 이렇게 넓게 하자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우리가 의도를 표현하고 검증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이 의도라는 게 기능에 대한 거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현상의 의도, 단위 테스트라면은 구현상의 의도를 반영해야 된다. 그냥 뭐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뭐였죠? 그 의도가 구현을 대체하면 안 된다고 했나? 구현의 그 검증을 대체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구현상의 의도를 예, 확인하는 그런 걸 한다라고 하죠. 되게 표현들이 아, 이 사람은 되게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구나 막 그런 게 있긴 한데 읽어보면은 뭔가 혈압적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특히 이 저자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누는데요. 이 저자는 되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엄격하게 나눠요. 아무래도 테스팅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대개는 뭐 그냥 JUnit으로 돌리면 뭐 다 그냥 유닛 테스트 아닌가 막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캔트백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단위 테스트로 모든 거를 막 그 커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저자에 따르면 아 단위 테스트는 정말로 단위만 딱 해야 되고 단위랑 그럼 무엇일까 부가가치를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써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뤘듯이 뭐 결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막 하는데 뭐 어쨌든 갑자기 또 결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와서 뒤늦게 또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 얘기도 다 비슷한 거였죠. 그 다음에는 픽처에 대해서도 픽처는 대개는 테스트 우리 할 때 이 책에서도 뭐 번역할 때 그렇게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원서가 다르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은 대내 포맷을 써요. 그 이 책 앞에서도 그 코드에서 보면은 그래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고 내가 실행하는 게 있고 아 이게 아까 전에 그거였죠. 그 피드 뭐 넣었을 때 올바르게 되는 거 그때 뭐 SUT라는 뭐 표현 쓰죠. 이거는 이제 X 유닛 그 테스팅 X 유닛 테스트 패턴인가 하는 책이 있거든요. 두께한 요만한 번역서. 이것도 되게 좋은데 두꺼워요. 네, 무진장 두껍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들 써서 약간 테스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것도 이제 기분에 하는데 기분에 대한 게 좀 복잡해지면 우리 픽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픽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가능하면 작아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막 지금 만든 거를 그 바로 밑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헷갈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막 만든 걸 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걸 가져가서 무슨 결합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해야 된다. 뭐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막 만드는 거 쓰면 일회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잠재적인 결합을 줄여주자. 만약에 귀찮으니까 그냥 전체에서 다 쓰는 거 모두가 다 쓰는 거라 자꾸 그래서 되게 유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웹사이트를 만들면 사용자 한 10개 미리 만들어 놓고 10개를 활용해 가지고 하게 하자. 되게 편한 대신에 그럼 10개 속속들도 내가 이해해야 되고 10개가 사용자가 있는데 그래 얘네 글 많이 쓰게 하지 말고 한 3개씩만 쓰게 하자. 그럼 벌써 순식간에 30개가 되고 여기에 코멘트를 한 2개씩만 달아볼까? 그러면 이제 벌써 코멘트만 60개가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잠재적인 결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신선하게 해서 일회용으로 쓴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해서 잠재적인 결합을 줄여주자라고 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한다. 물론 인터페이스라고 안 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가능한 장치들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검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캡슐화 등을 통해서 감춰진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까 저까지 말해도 의도를 뭐 해야 된다고 했지만 물론 그 의도가 그냥 의도가 아니라 구현상의 의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약간 또 풀어서 뒤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작은 테스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죠. 작은 테스트라는 건 뭐 범위가 작은 거죠. 테스트 범위가 작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합도도 낮아질 거고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만 깨지겠죠.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A라는 어떤 부분을 테스트 10개가 다 쓰고 있다. 그럼 A가 깨지는 순간에 10개가 다 깨질 테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작게 나눠서 분리해 놓으면은 그런 일이 적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분리하고 테스트를 분리하면은 작은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뭐 그럼 어느 부분에서 고장 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뭔가 개발할 때 구현할 때는 문제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테스트를 작성할 때는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뭐 테스트에서 유리값 사용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 굉장히 찾기 쉽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테스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불필요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은 둘 중에 얘를 없애버리자 이런 것들 하죠. 켄트백의 TD바이 example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테스트 한창 짜다가 이거 안 쓰냐고서는 중간에 한번 지우고 그러죠. 이거는 코드를 간결히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제품 코드랑 동일하게 뭐 취급해라랑 같은 얘기죠.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품질을 높이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뭐 남이 만든 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 없죠. 아 스프링을 잘 만들었나 한번 스프링을 테스트 해볼까? 뭐 그럴 필요 없죠. 잘 만들었겠죠. 그리고 걔네들 테스트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 믿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 무슨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그 자바 쪽에서 그 ORM에 붙여서 하는 뭐죠? 무슨 뭐였죠? 네, 그러니까 뭐 있어요. 어떤 거? 그 자바 코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테스트할 필요 없다. 왜? 걔네가 잘 만들어주겠지. 라는 거죠. 뭐 그쵸? 네. 어쨌든 뭐 아니면은 레일즈나 이런 거는 이제 스캐폴드라고 해서 코드 막 만들어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잘 만들어줬겠지. 뭐 그런 거죠. 테스트할 필요 없죠. 프레임워크를 배우면서 학습 테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죠. 또는 뭐 뭔가 만들어주는 거를 내가 하는데 코드 제너레이터를 내가 쓴 법을 잘 몰라요. 아 그럼 이게 올바르게 되나? 그러면 내 테스트 코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버전업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예전에 쓴 게 있었는데 매뉴얼에도 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 정말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 좀 애매한 부분들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프레임워크나 완성되는 코드를 우리가 테스트할 필요는 없지만 어떨 경우엔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2부에서는 패턴 카탈로그가 나오죠. 굉장히 상세해서 이 부분은 제가 요약을 못했고요. 이미 시간이 엄청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같이 이 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와.